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심방세동과 고혈압의 내용으로 노태우 바우로내과의 노태우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노태우 원장님께서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으며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실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진료 부원장, 순환기 센터 소장, 대한부정맥학회 회장, 대한심장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노태우 바오로내과 원장으로 계십니다. 원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오늘 원 제목은 고혈압과 부정맥으로 되어 있는데 부정맥 중에서도 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 심방세동과 고혈압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방세동, 우선 이 강의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개괄적인 거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심방세동 치료면에서 현재 텐던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또 심방세동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제한되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심방세동 치료와 관리 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방세동과 고혈압, 특히 고혈압 약제 선택이 되는 이런 쪽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뭐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심방이 가늘게 움직인다 하는 atrial fibrillation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아시는 심방세동의 심전도가 되겠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QRS가 굉장히 irregular하고 rapid하게 나오면서 베이스라인 지점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QRS 앞에 P가 명확치 않은 이런 이제 특징적인 심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는 P 웨이브가 잘 오거나이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아주 빨라지면서 이레귤러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심방이 정상적인 수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방 내에 클롯이 형성되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이게 심장의 카드 리저브가 떨어지면서 이제 심부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고 사망도 대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는 이유는 원인은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게 심방세동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또 이러한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 혈압, 판막 질환, 폐 질환, 갑상선, 수면무호흡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잘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원인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생기 전은 밝혀졌습니다. 발생기 전은 다행히도 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폐정맥, 특히 이제 좌심방으로 폐정맥이 드레인되는데 이 연결되는 폐정맥 입구하고 그 안쪽에서 비정상적인 전기가 이제 무수하게 많이 발생되면서 이게 이제 심방의 변성을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심방세동 넘어간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치료적으로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이제 크라이어볼룬 아블레이션 할 때도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의 치료가 되게 됩니다. 심방세동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구미에서는 전체 인구의 1 내지 4%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아시아는 좀 적다고 되어 있고요. 아주 단정적으로 중년 성인의 4분의 1에서는 향후에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엄청나게 임팩트가 큰 질환이다 알 수 있어요. 특히 고령에서 많이 발생해가지고 심방세동의 70%는 65세 이상의 인구고요. 남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남자에서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심방세동 환자들 보면 고령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여성들이 훨씬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런 통계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95년도에 심방세동이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230만 명이 있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51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불과 15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고 지금 우리가 미국 심장협회에서 예측하기로는 2030년이 되면은 한 1,0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건 아시아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증가되는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가되는 속도를 갖다 플롯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 시점까지 증가가 돼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방세동은 아주 단정적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물론 젊은 연령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연령별로 분석을 해본 건데 55세 미만에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뭐 희귀할 정도는 아니지만 있지만 역시 가장 증가되는 건 65세, 70세, 80세가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고령의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심방세동은 사실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진단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치료나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유는 임상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치료가 다양해요. 치료가 다양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한 치료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가 동원될 수밖에 없고 유일한 한 치료가 가장 우수한 한 치료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간략하게 보면요. 우선 치료 방침도 심방세동 있는 환자를 갖다가 정상으로 돌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심방세동을 그대로 두면서 다른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도 결정을 내려야 되고 여기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물을 사용하냐 아니면 전기 충격을 하냐 전극 도자 절제술 아니면 크라이어볼룬 어블레이션 하냐 수술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베타 차단제 쓰냐 칼슘 안타고니스트 쓰냐 항부정맥 약제를 쓰냐 또 뇌졸중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뇌졸중 예방도 그 노악을 쓰냐, 와파린 쓰냐, 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 지금은 이제 이 뒤안길로 사정하긴 하지만 에스피린, 클로피도그렐도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스트로크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디바이스를 쓰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 심전도에 나타나는 환자가 보여주는 심방세동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이 개개인별로 치료 방침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심방세동을 한번 없애보는 게 어떠냐, 정상 리듬으로 회복을 시켜보는 치료. 이거 할 때 우리가 동원하는 방법은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약물인데, 약물은 사실은 효과가 아주 우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잘 예측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전기 충격은 확실하게 돌릴 수는 있는데, 이게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캐트 아블레이션, 그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크라이어볼론을 이용하거나 이제 아블레이션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런 그 아블레이션 치료가 상당히 또 경우에 따라서 효과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심방세동은 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연구긴 한데 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짜 환자를 더 오래 살 수 있느냐라고 한 연구가 있었어요. 리듬 컨트롤 대 웨이 컨트롤을 비교해 봤는데 이게 어펌 트라이얼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연구에 시간은 좀 됐지만 아직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봤더니 힘들어 가지고 그 리듬 컨트롤 하나 아니면 그냥 하트레이트 조절하면서 스트로크 프리벤션만 하나 결국에는 모탈리티는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연구면서 심방세동은 다 치료해서 심방세동을 박멸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을 놀라게 만든 연구였었어요. 그 후에도 이 의사들이 이제 그 리듬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에 그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연구가 쭉 있었어요.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캐슬 AF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ICD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실 기능이 극히 떨어져가지고 ICD 서든데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ICD를 달고 있는 사람에서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전극도자 절제술을 비교해봤더니 이 경우에 전극도자 절제술은 총 사망과 신부전 악화로 인한 입원을 30% 줄인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심방세동에서 전극도자 절제술이 다른 일반적인 치료보다 매우 우수하다라고 보이는 연구는 사실 이게 거의 첫 번째이면서 또 아직 뭐 유일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인정받는 연구예요. 심방세동에서 심실 기능이 몹시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전극도저 절제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카바나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주 야심차게 한 연구입니다. 이게 심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만 좋냐? 그렇지는 일반 그런 환자도 이제 극히 드무니까 나머지 환자들에는 어떻겠는가를 가지고 한 연구인데 굉장히 실망적인 연구였었어요. 제목은 Catablation vs. Antiarrhythmic Drug Therapy for Atrial Fibrillation Trial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심방세동 환자에서 전극도저 절제술을 하거나 아니면 항부정맥 약제를 쓰면서 두 개를 암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심방세동에서 전극도저 절제술은 5년 CV 아웃컴에서 약물 치료보다 우수하지 않다. 아주 굉장히 그 충격적. 이 연구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그 대상을 해가지고 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수하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물만 먹고 한쪽은 아블레이션 하면서 갔는데 여기 크로스오버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연구의 처음에 목표했던 바와 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전극도저 절제술이 그래도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에서 전극도저 심방세동 하면은 전극도저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너무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게 되면 5년의 절반 정도 재발해요. 그러니까 2번 이상 하게 되면 재발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럼 효과가 좀 좋고요. 따라서 이제는 심방세동을 이 전극도저 절제술로 박멸한다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없어지면 좋고 설사 없어지지 않더라도 좀 덜 생기면은 그래도 좋다 하는 식으로 이 목표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응고제는 그 체드바스크 스코어가 높은 사람에서는 전극도저 절제술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전극도저 절제술 하면은 가장 그 역사적인 그 질환이 뭐냐면 PSVT거든요. 발작성 심시상성 빈맥 느닷없이 두근대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전극도저 절제술을 심방세동과 비교해 보면 어떠냐면요. PSVT 아블레이션은 재발 확률이 이건 5년의 절반인데 2~3%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명 하면은 97명은 재발 안 해요. 2~3%만 재발하고 2번 이상으로 재발을 준다 했지만 2번 이상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PSVT는. 따라서 이거는 없앨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라지만 PSVT 아블레이션은 큐어 완전히 그 질환에서 해방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빈맥 제로. 약도 중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PSVT 아블레이션이 워낙 아주 혁명적인 치료가 됐기 때문에 심방세동에서 전극도저 절제술을 도입하면서 이런 걸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갖다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에서 전극도저 절제술은 일부 환자에서는 괜찮은데 이걸 이렇게 PSVT처럼 생각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한계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를 봤더니 이제는 치료와 더불어 예방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나온 얘기냐면은 2020년도에 서큘레이션의 AHA Scientific Statement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최근에 나온 얘기에서 심방세동의 매니지먼트는 하나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리듬 컨트롤, 레이트 컨트롤, 엔티코아귤레이션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같이 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이제 리듬 컨트롤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모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치료가 항응고제 치료, 그다음에 리듬 컨트롤, 레이트 컨트롤이었는데 지금은 라이프스타일하고 리스크 팩터 매니지먼트 쪽으로 변경됐어요. 더군다나 AHA에서 보면은 이걸 넘버 원으로 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것만은 아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의 리스크 팩터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 심방세동을 관리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팩터 매니지가 관련성이 있다, 크다는 걸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리스크 팩터를 관리하게 되면은 심방세동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예방이 어디까지 있냐? 인시던스 리덕션, 생기는 것도 좀 덜 생기게 할 수 있고, 또 생기는 걸 덜 생기게 하는 게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최소한도 AF 버든을 좀 줄일 수 있다. 심방세동이 좀 덜 생기게는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스타일하고 리스크 팩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AHS인 건 이렇게 9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비만, 그다음 수면 무호흡증, 운동, 고혈압, 당뇨, 술, 흡연, 관동맥질환, 심부전,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팩터들을 리스크 팩터를 매니지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변경시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고혈압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커피 얘기 많이 하는데 커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비만을 말씀드리면은 이 프레밍함 스타디에서 비만 있는 사람들은 심방세동을 1.5배 증가시키고 BMI가 2 이상에서 1단이 올라갈 때마다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4% 증가한다. 리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다른 연구에는 다른 연구 비슷해요. BMI 5단이 증가할 때마다 심방세동이 29% 증가하고, 또 비만이 있으면 심방세동의 버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발작성이 있던 사람이 영구형에 넘어가기도 잘한다. 그래서 아주 일관되게 비만하고 심방세동의 연관성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비만 있는 심방세동이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서 비만 관리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체중을 줄이면 심방세동에 과연 효과가 있는, 비만이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체중을 줄이게 되면은 진짜 심방세동에도 좋으냐 하는 연구, 레가시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체중을 10% 이상 줄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심방세동을 6배 감소시킨다 됐고요. 또 체중을 줄이면 지속성 심방세동이 88% 발작성,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그 버든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심방세동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면 무호흡인데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위험이 2배 늘어나요. 그리고 심방세동 환자에서 그 수면 무호흡증, 이게 sleep disordered breathing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수면과 관련된 호흡 이상 환자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여러 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90%까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수면 무호흡이 심방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면은 좋아지느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CPAP을 하면은 심방세동이 파록시스멀 아니면 퍼시스턴 심방세동이 퍼머넌트 AFib로 넘어가는 걸 훨씬 덜하게 하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블레이션 환자에서 결국 재발이 상당히 많은데, 한 그룹에서 CPAP을 하고 한 그룹에서 CPAP 안 하고 봤더니 CPAP 한 그룹에서는 재발이 훨씬 적더라. 따라서 이거는 수면무호흡의 치료는 확실히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 운동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당연히 체중이 늘고 비만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간 게 다시 심방세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운동 자체보다는 이런 그 2차적인 것 때문에 심방세동이 생기는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도 보니까 운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방세동의 독립적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 운동하고 있는 권고량은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 주당 75분 이상의 비거러스한 운동을 갖다 권고하고 있고요. 카디오핏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비만을 가지고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운동을 적절히 하게 되면은 심방세동의 버든을 줄인다 했고요. 운동량이 1매 증가할 때마다 재발은 9% 줄고 2매 증가하게 되면 심방세동이 없이 지낼 가능성이 2배 증가되더라 하는. 그래서 운동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운동으로 심방세동을 예방시키는 참 어려운 게, 운동을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된 주제가 될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있게 되면 심방세동이 익세스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얹혀지게 되면서 심방세동의 발생이 증가되는 게 남자에서는 50%, 여자에서 40%입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심방세동이 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심방세동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거죠.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넘버 4예요. 가장 많은 건 신부전이에요. 신부전이 있으면은 심방세동 잘 생기고요. 연세 들어가면 잘 생기고 판막전이 있으면 잘 생겨요. 그 다음으로 그 고혈압이 심방세동의 원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큰 요소죠. 심방세동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보니까 60 내지 80%가 고혈압이 있고 뉴 AFib 환자의 20%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과 고혈압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실험 연구를 봤더니 이거는 이제 실험 연구입니다. 봤더니 혈압을 올리니까 실험 동물에서 좌심방이 LA 하이퍼트로피 파이버스 인플라메이션 생기고 그거에 더불어가지고 전도성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이 형태학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거기에 전기적인 성질도 변화해가지고 결국에는 심방세동이 잘 생기고 지속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 혈압을 올리고 나니까 불과 몇 주 지나면서부터 벌써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혈압은 하여튼 상당한 영향이에요. 이 혈압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이런 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선 좌심실이 두꺼워지죠. 좌심이 두꺼워지면서 스티프해지고 이게 결국에는 다이스토릭 디스펑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좌심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말랑말랑하지 않고 잘 펴지는 데에서 두꺼워지면서 다이스토릭 디스펑션이 생기니까 다이스톨 때 좌심방이 짜서 혈액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거기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좌심방 압이 올라가고 두꺼워지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브러스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게 결국에는 좌심방을 크게 만든다는 거죠. 좌심방이 커지면서 크고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부터 구조적 변화, 그 다음에 수축력의 변화도 오고 전기적 성질에 있어서도 변화가 오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은 atrial cardiomyopathy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방세동을 유발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좌심실 비대가 심방세동의 상당한 위험적 요소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베이스라인 에코 처음에 심장 초음파에서 좌심실이 있게 되면은 뉴 onset AF 발생이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올라갈 때마다 2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심실 부대가 상당한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라는 거죠. 에코로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심전도에서 LVH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심방세동의 심방세동의 발생을 프리딕트 할 수 있는 팩터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혈압 환자에서 좌심실 근육 LV 매스가 정상인 경우하고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경우를 갖다가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정상인 경우도 물론 시간이 가면서 심방세동이 생기긴 하지만 하이퍼트로피인 경우는 훨씬 더 심방세동이 많이 발생하더라. 뉴온셋 AFib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좌심방은 어떻겠느냐? 여러 연구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좌심방이 커지니까 좌심방이 커져 있는 사람은 5-year permanent AFib의 발생이 훨씬 증가되더라. 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연구에서 보니까 심방세동 환자의 좌심방은 파이브러스 스캐링이 많이 돼 있더라. 결국 LA가 늘어나고 atrial 펌프가 잘 작동을 못하고 LV 다이스토릭 디스펑션이 생기는 건 결국 심방세동의 리스크 팩터도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슬립 apnea 환자에서도 보니까 LA가 커져 있고 이게 결국에는 또 심방세동의 리스크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LV 매스하고 LA 좌심방의 크기가 심방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걸 본 거예요. 우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심방세동이 좌심방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방세동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쪽은 LV 매스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LV 매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방세동은 더 많이 발생해요.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좌심방뿐만이 아니라 좌심실에 두꺼워져 있는 좌심실 LV 매스가 늘어나는 거, 좌심방이 커져 있는 거 다 심방세동에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훨씬 더 그 악 역할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방세동과 고혈압 있는 환자에서 이제 약물과 관련돼서는 우리 관심은 이제 가령 심방세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혈압 환자에서 어떠한 약물이 더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엔지오텐신 2가 이 심장에서 미치고 있는 역할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터스티셜 파이브스 있고, 마이오사이트 볼륨, 그다음에 코로나 아테로스크레스도 올리고, LA 프레셔도 올리고, 세포의 칼슘도 올리고, 그다음에 리프랙터리 피드도 올리고. 이게 다 엔지오텐신 2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방세동과 관련된다면은 인터스티셜 파이브스가 있게 되면은 심장의 전기 성질이 좀 좋지 않고 또 이스케미아가 올 수 있죠. 이게 결국은 일렉트리컬 리모델링,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엔지오텐신 2가 LA 프레셔를 올리니까 LA가 스트레치되고, 이것 때문에 전기적 성질이 변화가 와서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엔지오텐신 2가 세포 내에 칼슘을 올리니까 이게 리프랙터리 떨어뜨리고, 이게 전기적 성질을 떨어뜨려 변형을 시켜서 다시 또 심방세동을 일으켜. 결국 이 엔지오텐신 2가 심방세동의 악화하는 유발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걸 아주 또 결정적으로 보는 연구도 있었는데, 그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를 갖다가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프라이머리 알도 환자에서는 심방세동이 12배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 실험 동물에서 라스 이니비터를 썼더니 심방의 엔지오텐신 2가 떨어지면서 파이브로시스도 감소했다. 결국 그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심방세동 그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이 심방세동을 발전시키거나 심방세동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걸 갖다 우리 실증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거기서도 이제 특히 이제 엔지오텐신 2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그러면은 심방세동을 예방하는 면에서 어떤 약물이 가장 좋겠느냐? 당연히 이제 이쪽을 좀 블록시키는 약물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과 관련돼서는 그럼 고혈압이 심방세동의 리스크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져 있고, 그렇다면 고혈압 중에서도 어떤 고혈압이 더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 시스톨릭 프레셔냐, 다이스톨릭 프레셔냐, 펄스 프레셔는 어떠냐? 그 다음에 혈압과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이게 리니어하냐 아니면 스레시홀드냐. 또 고혈압 판정에서도 특히 하이 노멀 레인지 BP, 그러니까 고혈압 카테고리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냐. 그 다음에 수면 중 혈압이 떨어지는 디퍼, 넌 디퍼가 또 다를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혈압과 심방세동의 리스크는 직접적이고 리니어 릴레이션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올라갈수록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더 커지더라.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이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시스톨릭 프레셔하고 다이스톨릭 프레셔 보니까 다이스톨릭 프레셔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스톨릭 프레셔가 중요하고 펄스 프레셔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온타겟이나 트랜센트 같은 연구에서 밝혀진 거고요. 프레하이퍼텐전에서도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프레하이퍼텐전에서도. 근데 이건 뒤에 나오지만 그럼 프레하이퍼텐전을 갖다 꼭 엄격하게 관리하면 좀 덜하냐? 이건 아직 에비던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넌 디퍼가 심방세동의 위험성을 또 2배나 증가시킨다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같은 걸 이제 그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다이스톨릭 프레셔는 보면은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차이가 있어도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시스톨릭 프레셔는 보면은 이게 이제 더 높은 거거든요. 159 이상인 사람이 120 미만인 사람에 비해 가지고 리니어하게 혈압 순위 시스톨릭 프레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방세동 위험이 커지더라. 펄스 프레셔 똑같습니다. 시스톨릭 프레셔가 맞죠. 다만 다이스톨릭 프레셔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방세동에서 그 심부전이 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고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심부전이 잘 생겨요. 근데 심부전 자체가 심방세동이 가장 흔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에서 사인이라는 건 2가지예요. 심부전이냐, 스트로크냐. 근데 하트 페일러가 더 흔한 사인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고혈압과 심부전이 있는 사람에서 심부전이 발생하면은 이건 아주 그레이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트 페일러 때문에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심부전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은 스트로크 볼륨이
혈압을 날 때 HR 펌프가 작용을 해가지고 혈액을 좀 좌심실로 보내야지 좌심실에서 그나마 스트로크 볼륨하고 카디악 아웃풋이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HR 펌프가 떨어져 버리니까 훨씬 더 스트로크 볼륨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 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 레이시 올라가니까 다시 필링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부전을 아주 극히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그 많은 경우에 봐요. 그러니까 특별한 병이 없었던 분들, 다만 이제 카디악 리서버가 떨어져 있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서 혈압에서 그냥 심방세동만 생겨도 그냥 심부전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방세동은 이미 그 심부전에서도 reduced EF 환자의 53%, preserved EF 환자에서도 65%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심방세동과 심부전은 굉장히 밀접한 연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시스톨릭 프레셔가 120 이상인 사람은 심부전의 하이 리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있고 혈압이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부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겠느냐? 이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건 usual control하고 tight control이에요. 근데 tight라는 게 아주 tight가 intensive하고 좀 달라요. 이 타겟을 얼마로 했냐면은 140으로 한 거가 less tight이고 그다음에 130 미만으로 한 게 tight하게 한 거예요. 140으로 했을 때보다 130을 목표로 하니까 심방세동의 발생이 훨씬 더 적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텐시브한 BP 컨트롤, 이게 인텐시브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인텐시브에 120을 인텐시브라고 하거든요. 스프린트에서도 120으로 한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스프린트라에서 나왔던 거. 인텐시브하게 BP 컨트롤 아니면 스트로크도 많이 떨어지고 MI도 떨어지고 하트페일도 떨어지고 CVDS도 떨어지더라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P하고 심방세동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떨어뜨리면은 심방세동이 훨씬 더 덜 생길까는 아직 분명치는 않아요. 떨어뜨리는 게 좋은 건 틀림없지만 어디까지 떨어뜨리는 게 좋냐, 인텐시브에 120 미만으로까지 극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좋다고 그러는 데서 올해 트라이에서는 뉴 AF 발생을 좀 줄였다는 것도 있고 이런 트라이에서도 인텐시브하게 하면은 뉴 AF의 발생을 갖다 좀 떨어뜨린다는 것도 있는데 스프린트 트라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나왔고 그래서 하여튼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이걸 어느 정도 진짜 인텐시브하게 혈압을 갖다 극도로 떨어뜨리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론이 명확치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심방세동에서 이제 그 고혈압 약물 선택할 때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좀 차단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날라프릴 썼더니 LV 시스톨 디스펑션 환자에서 에날라프릴 썼더니 뉴언스 AFib의 발생이 훨씬 줄어들었다 하는 트라이얼도 있고요. 다른 심부전 스타디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심방세동의 발생을 줄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쓴 약들은 칸데살탄도 있고 발살탄도 있고 에날라프릴 다 이런 그 ACE 이니비터 ARB 계통이 다 그 새로운 심방세동의 발생을 확실히 줄였다 하는 것이고요. 트레이스타딘이 포스트 MI하고 로우 이젝션 프랙션에서도 마찬가지 소견을 보였고, 근데 이제 온 타겟하고 트랜센트에서는 그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현저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약간 그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혈압 조절은 어떤 게 좋겠느냐 하는 그 비교 연구도 있었는데 아주 라이프 스타디라는 데서는 뉴언스 AFib의 발생을 로살탄하고 아테놀하고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6.4 대 10.1로 로살탄이 좋더라. 발살탄 아무래도 발살탄 좋은 거고요. 어베살탄하고 아메다론만 놓고 했더니 역시 이 두 커뮤니케이션이 좋더라. 그러니까 그 고혈압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좀 덜 생기게 할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로스텐 시스템을 블록시키는 약물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될 텐데 심방세동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 RAS 이니비터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이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Inhibition of RAS system with ACE inhibitor or ARB might be considered. 그러니까 이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의 예방 목적으로 ACE inhibitor나 ARB를 consider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 근거는 아직 100%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AHA 가이드라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ARB는 useful하다. 어디에 useful이냐? For prevention of recurrence of AFib.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여기 위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심방세동이 물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new onset AFib도 억제시킨다 하는 게 있지만 이 결과가 아직 not yet conclusive. 100%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새로운 심방세동의 발생도 좀 억제시키는 것 같고 AH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거는 최소한도 심방세동의 재발 효과는 ARB가 useful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2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우선 심방세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치료적으로 변경되어 왔는가 하는 텐던시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옛날에 기대했던 것처럼 심방세동에서 전국도저 절제술 아니면 크라이어블레이션이 아주 그렇게 큐러티브하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좀 쉽지 않겠다 하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리스크 팩터 매니지먼트 쪽으로 방향이 좀 전환되는 것 같고 그 리스크 팩터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것으로서는 이제 비만, 운동, 슬립 apnea,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고혈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네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고혈압이 실제적으로 new onset AFib을 만들 수 있고 또 재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조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필수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혈압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도 특히 RAS를 이니비트하는 약물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근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림으로 제 이야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창에 입력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심방세동을 가진 고혈압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혈압제. 이건 뭐 아까 나왔던 답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그 심방세동 자체가 특히 심방세동 갑자기 생기고 카디악 리저브가 낮은 그 고령의 환자들한테서는 심방세동 자체가 심부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레이트 컨트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CE 인히비터 ARB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뇨제를 써야 돼요. 근데 베타블로커를 사실은 레이트 컨트롤 할 때 처음에 베타블로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혈압을 더 떨어뜨리고 레이트는 물론 떨어뜨리지만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리저버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ARB하고 이뇨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3제 고혈압제가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 3제를 사용하시는지요? 처음부터 3제를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렸다고 했죠. 지금 3제가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보니까 ARB 플러스 칼슘 채널 블로커 플러스 듀레틱스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컨비네이션 그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컨비네이션 치료가 지금은 거의 클래스 1 인디케이션 돼 있죠. 그래서 컨비네이션도 이제 2 컨비네이션, 3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1차적으로 3 컨비네이션 하는 거는 확실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선은 2 컨비네이션을 사용을 해보고 2 컨비네이션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3제 쪽으로 넘어가라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혈압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혈압이 많이 높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2 컨비네이션 가고 아주 높지 않은 경우에는 싱글 제제를
사용을 하고 싱글 제제 그다음에 뭐 단기간에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좀 추가하고 그다음에 추가하면서 약제가 많아지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싱글 필 컴비네이션을 가는 이런 식으로 조금 가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3제를 쓰지는 잘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악의 사용이 부담스럽습니다. 개원거래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악은 어떠한 약제가 나을까요? 노악은 사실 뭐 지금 그 네 가지가 출시가 돼 있죠. 근데 노악은 그 많이들 그 저거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심평원에서 그 삭감 문제 약값이 좀 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급여 기준에만 맞춰서 사용하게 되면 첼베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이라는 것만 확인한다면 전혀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삭감 같은 거 안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네 가지가 사실은 약간씩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가 더 안정적이다, 좀 쓰기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그 네 가지가 경우에 따라서 가령 뭐 신장 기능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약도 있고 또 스트로크 예방이 스트로크를 과연 알았던 사람이면 또 이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고 이런 그 몇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 그냥 그런 차이가 없이 그 중에서 하나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는 그건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네 가지 노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장단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 확인은 그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않겠고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블로그 있거든요. 블로그에 어떤 경우에 어떠한 노악이 더 유용하겠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기타 질환이 없다면 혈압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근데 아까도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심방세동이 이 경우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심방세동이 없던 분이 심방세동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혈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심방세동 자체가 그 ATR 킥이 스트로크 볼륨을 올리고 스트로크 볼륨이 유지가 되는 건데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순간에 하트레이트는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ATR 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이 떨어지고 레이시 올라가게 되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혈압을 잘 조절되고 있던 사람들 두 가지나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 세 가지라도 아니면 한 가지라도 약을 쓰고 있던 사람, 정상 리듬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심방세동이 생겼다. 그러면 약 줄여야 돼요. 틀림없이 그런 환자들은 혈압이 뚝 떨어져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을 갖다가 줄이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기존에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에서 혈압 목표를 잡는 거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혈압 목표로 잡습니다. 그냥 호흡 BP를 했을 때 아침 혈압 135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질문도 보내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노태우 원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